2부 한미동맹의 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큰 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이 힘을 우리가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미동맹의 배경과 체결 과정에 대해서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52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담판을 이제 지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안 만나줬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전을 조기에 종식시켜서 우리 미군 병사들의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 공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방한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강수를 둔 것이 이 53년 6월 18일부터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아들 존 아이젠하워가 이제 소령으로 미 3사단의 대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그 아들을 만나주지 않자 이승만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을 보내서 나를 안 만나고 가면 지금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전 외신에게 다 폭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가면서 경대를 들려서 만나고 가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한미동맹을 체결해서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 장비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요구를 하죠. 그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됐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만나고 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53년도 6월 18일 날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가고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깜짝 놀래겠죠.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개라고 해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절박했던 겁니다. 그 뚝심이 한미동맹을 체결하게 된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지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년 4월부터 화살머리 고지에 유해 발굴 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 발굴 작업이 아직까지 우리 부모나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현들이 약 12만여 명입니다. 이 발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이죠.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참전했던 6.25 참전 어르신들의 구두 증언을 통해서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이러한 전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인원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증언을 통해서 그 당시 고증을 듣고 그 다음에 전투사 우리 전쟁 기록 6.25 전쟁 기록한 전투사의 고증
이러한 걸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미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숨진 그 유해들을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인수를 받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목숨으로 바꾼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그것은 당연한 우리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의 당선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선자 연설에서 맨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까지의 미국,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이 화면에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북핵 협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역시 앞으로 정책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모든 정책에 반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북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탑다운,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고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이렇게 내려왔죠.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위임하겠다. 그것은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장점은 제대로 된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얘기 핵심은 뭡니까? 우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너무나 막대한 돈을 지불했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방위비 모든 비용은 당신들 나라가 각각 부담을 해야 돼.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지금 4년 동안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일견 한쪽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맞아. 미국이 언제까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것이냐. 동의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4년 미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많이 추락이 됐죠. 지금 중국은 미국과 같이 G2로서 위상을 견지고 있는 중국은 2049년도 중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 정부 100주년이 수립되는 2049년도에는 중국이 위완화를 기축통화로 하겠다. 야심찬 꿈이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뭡니까?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가 위상을 발휘하는 것이 뭡니까? 전 세계 석유 수출할 때는 오로지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쉬운 말로 은행에서는 수수료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은행은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A은행의 카드로 B은행의 인출기에서 돈을 뽑을 때는 얼마? 수수료 나가지 않습니까? 800만 원, 900원, 아니 800원, 900원, 뭐 어디는 뭐 1000원까지 나와요. 달러가 이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위완화, 기축통화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은 태평양 전략, 태평양에서 미국의 위상을 확립하겠다. 지금 중국하고 충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린 그거 용납 못해. 실크로드로 해서 유럽, 태평양까지 우리의 세력을 하나하나 떨쳐나가겠다. 이것이 중국의 꿈하고 상충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앞으로의 힘겨루기의 싸움이고, 아마 바이든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대로 계승을 하고, 나머지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옛날 전통적인 민주당 정부의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김정은 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두 차례, 세 차례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김정은이한테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2018년 초만 해도 김정은은 핵탄두를 20개 내지 3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ICBM 화성 15호까지 13,000km 북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는 걸 개발을 했지만, 지금 화성 16호까지 지금 개발을 한 거 아닙니까? 지난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행사,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밤 12시에 심야에 열병식을 한 겁니다. 거기서 전략무기 ICBM 화성 16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는 이미 30에서 50개 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우주에 날아가다가 대기권에 들어올 때 7, 8천도의 막대한 열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 고도의 기술, 이것을 아직 개발을 못했었는데요. 이 2년 동안 어느 정도 그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김일성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은의 그 유훈이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핵을 갖는 것이다. 어려서 같이 밥 먹으면서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어려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려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어른이 됐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보증을 서가지고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리셨답니다. 화투 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여튼 그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초급장교 때 화투나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거기에 취미를 많이 붙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들은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8년도에 트럼프가 우주사령부 서명을 했고, 금년 8월에 우주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우주사령부는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북한에 날아오는 ICBM을 대기권 들어오기 전에 우주에서 격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평양의 김일성 궁전 지하 한 100m 이상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 100m 밑에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술 핵 실험을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미 공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술핵 투하 실험에 첫 성공했습니다. 지하 150m까지 뚫을 수 있는 일명 핵벙커 버스터가 사용돼서 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덕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모의 핵폭탄 한 발이 떨어집니다. 폭탄은 양갈래로 불을 뿜더니 360도로 회전하며 빠르게 하강해 목표물에 꽂힙니다. 미국이 최근 마하 1 시속 1200km 이상 비행하는 F-35 전투기에서 실시한 전술핵 투하 시험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전술핵은 GPS가 장착돼 명중률이 뛰어나고 지하 150m까지 뚫을 수 있어 일명 핵 벙커버스터로 불립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의 3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폭발력을 조절해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주석궁 지하 벙커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미국이 지칭하는 불량 국가들의 상공을 은밀히 침투해서 정밀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앞서 미국은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해상 함정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 북한 ICBM을 가정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무력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 내용은 TV조선 9시 뉴스에 나온 화면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너 이래도 우리한테 도전할래. 아마 김정은이 지금 이례적으로 항상 북한은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논평을 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면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논평을 했지만 이번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 이 안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미동맹을 이룬 우리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6.25 참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의 전략,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무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우리의 울타리가 돼주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연합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 그러한 덕에 오늘날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그걸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참전용사 여러분, 또 우리 포천시 재향군인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희생,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참전했던 경험, 우리의 안보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의 임무는 이제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 평균 90살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10년, 많이 길어야 10년, 15년입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6.25.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말로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튼튼한 안보처럼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또 그 손자의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 강연,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옛날을 한번 추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재향군인의 회원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소인과 임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